오늘은 장관님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어 하셨던 아주 특별한 콘텐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자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집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직접 경제정책을 이끌어 오신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시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유장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저희 이용만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만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에 제가 나오게 돼서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고요.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학술원 경제 경영 분야 또 멤버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이용만입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이 컨텐츠를 꼭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그 손주 녀석들이 점점 나이를 먹더니 나한테 뭘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내 생각에 얘들이 나이를 먹더니 이제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고 있는데 점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화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옛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됐다 하는 거를 일부분, 특히 내가 정부에 있으면서 담임했던 재정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일부라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얼마가 됐다, 성장이 얼마 됐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인데, 무슨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썼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 차제에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았고 무슨 돈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그것들을 좀 아울러 얘기를 해서 그 성장 과정하고 그 가운데 금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좀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장관님의 그 손자 손녀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라는 게 원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가르쳐 주실 분들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바로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운아들입니까? 몰라요. 내가 설명한 거 가지고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게 이제 재미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청자에 따라서 재미없으면 안 봐도 괜찮아요. 궁금한 사람들만은 그저 보고 기록으로나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남겨주면, 그리고 다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한 게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분야도 다방면인데 말이야. 그냥 극히 일부만 내가 했던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니, 안 봐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용만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고 그 3년 뒤인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처음 생겨난 겁니다. 나라 자체가 뭐 돈이 있어야죠. 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945년도에서부터 48년까지는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기에 엄청난 자본 부족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과 관계를 더 깊이 해가면서 원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만, 장관님 그때를 회고해 보실 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네. 지금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피폐하고 뒤떨어진 나라가 지금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15 해방한 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너무 그저 엉망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하에 있을 적에 중화공업도 뭐 개발하고 뭐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중화공업이라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전쟁용 또는 일본 경제의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자원이나 그 시설 자체가
편제해서 있어서 남한은 별로 없고 이북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연관성이라든가 뭐 경제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건 뭐 하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8.15를 맞았을 때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그 2개월간에 겪은 정치적 혼란 말이에요. 또 경제 질서가 문란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고 그 2개월 동안에 통화량만 하더라도 통화가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20배 내지 25배. 그러니까 생활이 뭐 말이 아니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그 사회적 혼란을 위해서 산업 생산은 뭐 갑자기 위축이 될 때도 되고 거기다가 우리 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귀환한 한국 국민들하고 이북에서 피난민들 내려온 사람하고 이게 3년 동안에 200만이 늘었어요. 200만이 늘으니까 식량 수요도 더 많고 공업 생산품 수요도 더 많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경이 됐죠. 그때 제조비 망한 것만 해도 34%. 그리고 고용은 60%가 이거예요. 줄고 특히 광업체 수나 광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나 이것이 95%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45년에 해방은 됐지만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는 1948년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은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 국가를 운영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당시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군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운영을 했는데 하지 중장은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미군이 와서 그 3년 동안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미군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3년 동안에 그동안에 대한민국 화폐가 있었느냐 그것도 물어봐요. 미군정이 그 해방 후에 2개월 후에 군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했는데 그간 동안에 미 군정청에다 가서 통치를 위임했죠. 위임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참 고마운 거는 조금 더 늦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도움받은 게 제일 먼저 식량난 타개, 그 다음에 생산활동 복구하는 거, 그 두 가지에 역점을 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준 게 가리오와 원조,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미군 점령 지역에 대한 원조. 그걸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사이에 4억 900만 불을 도왔어요. 4억 900만 불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그런 돈을 미국에서 도와줬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북한이 전기를 단전을 했잖아요. 단전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대응책으로 석탄을 이제 증산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운유 중이던 영월, 당인리, 부산 이런 데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복구를 했고 또 긴급 발전선, 배에서 전기 만드는 발전선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걸 대책을 했는데 근데 우리 돈 뭐 이거 가지고서는 뭐 치안 유지비, 양국 수입 방출 이거 해도 그 인프레 압력 때문에 지금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했어도 내부에도 적화 위협도 있고 과중한 국방비 부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50년 3월에 경제 15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쓴 흔적이 보여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인프레도 둔화가 되고 산업 생산도 증가가 되고 식량이 자급조적으로 하고 남아서 일본에다 10만 톤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경제 15원칙을 보면요. 참 그때 사람들이 애 많이 썼어요. 여기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이거 15원칙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통화, 재정, 금융 분야예요.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 재정자금과 산업자금의 긴밀한 상호 조정 이런 걸 했고 그걸 조정을 기함으로써 통화의 최고 발행제를 갖다가서 이제 계속 견지를 한다. 이제 통화 발행을 아주 딱 묶어버렸어요. 못 넣기로. 그리고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소위서 정부 보조금 같은 걸 억제를 하고 실질적인 그 방법에 의한 세출을 철저히 긴축하고 회계를 운영을 갖다 규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조세 부담을 그 조정 합리화하고 정세 사무의 능률화를 목표로 해서 징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귀속자산이라든가 급속 불화해가지고 정부 수입을 갖다가 세원증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부 관리 협체를 그 수주 균형을 맞추도록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는 지방행정의 자치적을 건전하라. 일곱 번째 가서는 금융계획을 급속히 확립을 해서 모든 융자는 반드시 본 계획 내에서만 취급을 하고
국민저축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국채를 신속히 소환해라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8번째 가서 민간 부동 잠재 자력 이걸 갖다가 그 생산 자본화하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2번째 가서 유통질서 관련해 가지고서 소위 생필품 물가의 조정 거점을 될 만한 그 물품에 극한해서 이걸 아주 통제 대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번째 가서 수송력 정비 강화, 11번째는 정부 물자 취급 대행해서 전면적으로 이거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정상화해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생산과 이 무역에 대해서도 또 했는데 그때 뭐 수출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조건으로서 자재, 기술, 동력,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단시일 내에 생산을 하도록 해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긴급물자 부족량의 수입을 품목을 지정을 해서 수출량을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이걸 허용을 해라. 그래서 14번째에 가서는 또 수출 진흥을 위해서 국내 생산 체제를 갖춰라. 그러면 임금, 이게 참 이게 귀담아 들을 얘기인데, 노무의 생산성을 앙양하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적이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조급히 확립해라. 최저임금제를 그때 말씀했어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을 해서 소위 경제안정 기조를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었잖아요. 이게 50년 3월 달에 나는데 6.25가 6월 달에 3개월 후에 그게 제대로 시행도 못 해보고 6.25 동란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6.25 동란으로 해서 경제 안정이나 뭐 성장 기반을 뭐 송두리째 없어졌으니까, 또 인명 피해를 그때 한반도 인구가 3천만인데 피본 사람 1,800만이래요. 그리고 미국, 영국 16개국이 참전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또 인도를 포함해서 5개국이 또 의료 제안도 해줬고, 그다음에 미국 참전이 2개로 해서 178만 9천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13만 7,250명이고 전사자가 3만 7천 명이고, 그런데 이 6.25 때 말이죠,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게 제조업이 34%. 그리고 2대 피해 지역을 꼽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경인공업지대하고 삼척공업지대, 거기가 아주 완전 파괴를 했다고 그러고요. 제조업의 생산 능력은 뭐 급격히 위축이 됐고, 전력 공급이 발전선 도입하고 화력발전소 복구를 해가지고 그 53년도에 가서는 동란전 수준으로 복구가 됐대요. 국제 수지도 수출 증대, 수입 억제 뭐 아무리 해봤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되는 건 중석하고 금속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제 수지가요 적자가 말도 아닌데, 그때 53년도에 우리가 경생 수지 적자가 1억 9천만 불인데 원조 받은 게 1억 9천 7백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원조로 나가서 다 메꿨다는 거 그렇게 하고요. 사실 전후에 망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유럽 여러 나라는 다 그냥 파괴가 되다시피 했고,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파괴되고 어려운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대한민국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또 미국 정부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원조를 할 나라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개 우리 학교에서 배운 바에 것 같으면 한국을 도와주는 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소련, 중공, 북한 이런 공산주의가 북쪽에서 막 쳐들어 내려오니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6.25 사변이 왜 터졌느냐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도에 그 미국의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 그걸 그냥 느닷없이 발표를 했어요. 무책임하게.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소련이라든지 또는 북한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 야, 이거 미국이 손을 뗐으면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잡아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6.25 사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미국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장관님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왜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 대한민국이 특별히 이뻐서 그렇게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 나름대로 그 피나는 무슨 노력이 그 배경에 있었는지. 있었어요. 그게 한미 방위 협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한 거가 체결될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를 면하고 오늘이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한미동맹이고 방불의 석방인데, 첫째로 6.25 전쟁 장기화라서 미군이
78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됐다 아까 그랬는데 사망이 3만 7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 선거 공약 1호로 6.25 전쟁을 끝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몰표를 얻어서 됐는데 한국 반대하면은 휴전선 긋고 떠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북한에서는 말이에요. 두만강 넘어 100배의 중국과 250배 넘는 소련이 있으니 언제나 통일이 가능하다고 북한은 생각을 했고 이승만은 계속해서 휴전 반대해서 그 에버리디 플랜이라고 하는 게 제거자 거야. 그걸 하다가 이제 검토해 보니까 후임자가 마땅한 자가 없다고 그래서 실패하고 앞으로 뭐 경제 원조 이제 끊는다. 가만 안 둔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저 미국 말에 가려면 가라. 난 단독 북진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 중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북진 통일하겠다고 그냥 뭐 전 국민이 나서서 막 그 데모를 하고 했던 것을 생생히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도 데모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북진 통일입니다. 여기다 뭘 띨들고 말이지. 우리는 뭐 북진 통일하겠다만 무슨 휴전이냐 말이지.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말이지. 응? 이제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밀고 들어가서 공산도당을 타도해서 우리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 북진 통일 하면서 말이죠. 전국에서 중학교 이상 학생들은 전부 동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두 길거리로 나와서 말이죠. 마치 3.1운동 할 때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박사 말이 맞다 이거야. 미국 친구들 이거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 이끝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니다 말이야. 당신네들 끝까지 책임져라. 우리는 우리 책임지겠다. 북진 통일이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휴전 막바지 와서 과제가 포로 교환인데 이승만이 나는 우리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네바 협정의 국제 원칙에 의해서 어디든지 휴전 이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도록 돼 있고 남한의 포로는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자 다수인데 그래 한국에 살아보니 민주주의 제도가 좋다. 그래서 고향에 안 가겠다는 자가 약 3만 명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북송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자유민주 체제에 귀순하겠다는 인권 무시인데 인권국가 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동족 청년 3만 명을 말이야 학살시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젠하워는 약소국가 대통령이 시끄럽다 한다면서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할 때 그랬답니다. 우리 헌병대로 불러가지고 한국에 남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같은 데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군들이 지키고 있는데 미군을 기습을 해라. 기습을 해서 소위 학살 당할 수밖에 없는 동족 3만 명을 구출을 해라. 그런데 기습을 하더라도 미군한테 총 쏘지 말아라. 아니 총 들고 있는 사람을 습격을 하는데 총 없이 총 들지 말고 어떻게 습격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짜낸 것이 몰래 그 철조망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로 붙들어 매놓고 석방하는 날 한국 그 헌병들이 가가지고서 Hello, nice to meet you this morning. 뭐 하와이 도행 이러고 하니까 미군들한테 미군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저 뻣뻣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서 할랄랄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고춧가루를 뿌렸대요. 그 사이에 그냥 네, 눈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이거 하는 동안에 총 뺏고 그러다 탈출시켰거든요. 그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거는 정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우리 백성을 석방을 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이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네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북한 병사들을 포로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나중에 휴전 이후에 포로 교환할 때 미군들을 다 소환할 수 있는 저력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미국 정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거는. 반공포로 나온 중에 내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이부에서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축구선수인데 여기 가서 경찰에 들어가서 경찰 축구선수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습을 하고서 총도 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작전인데 국군은 일제와도 싸우고 또 북한 공산과도 싸우고 또 우리를 도와준 미군하고도 또 싸워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대통령을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7,389명을 석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25 전쟁 말미에 전 세계가 하여튼 깜짝 놀랬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과감한 용단으로 국가 운명을 역전시킨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반응이 전 세계가 우선 발칵 뒤집혔고 미국은 포로 빼냈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두 번째 에버리디 플랜을 또 논의를 했고 그래 이승만 대체함이 없고 절대 지지자가 많아서 그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해서 포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6월 18일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6월 19일 날 이승만 지지 성명을 또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이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한다라고 성명을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고 아슬아슬한 행보를 갖다 이어갔지만은 나라 살리고 미국 정책도 바꾸고 그 미국 기업인 기독교인들이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무섭다고 도망치느냐 하면서 이승만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여론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도 맞짱 뜨는구나 하면서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과 같은 인물인 영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이젠허 인기는 그 당시 하락이 돼서 전기에 방공포로 석방 정치 인생 최대 위기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박사가 그러니까 로버트슨이라고 그러는 국무차관이 급파대가에서 18일 동안 와 있는 동안에 14번을 이 박사를 만났어요. 이 박사를 거의 매일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우리 국군이 현대화하고 북한군 무장해제하고 중국군 철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북진한다고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로버트슨이 나중엔 아이젠하워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분이 아주 정책 지략가다. 지략가고 미국을 너무 잘 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그 로버트슨이 보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아이젠하워가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박사는 안 믿었대요. 너희가 암만 그래도 상원에서 놓으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상원까지 다 의견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다 이제 되기로 돼서 약속을 3가지 했는데 첫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군사동맹 이걸 체결을 했는데 미군은 최전방 배치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길 24곳 거기에 대해서 길목을 지키고 만약 북한 공격은 있다면 그건 미국과의 전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둘째가 한국이 잘 살도록 돕는 것 셋째가 육군 20개 사단 해군 공군 대폭 증강해서 현대화 원조화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한국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원조가 되겠다고 해서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주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로가 한국 그 동란 전후에서 눈부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첫째 이승만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승만의 전망이 후일 역사가들이 증명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 7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냉혹한 국제정치를 인식을 했고 탁월한 대미 협상 전략의 값진 열매라고도 했고 예를 들어서 방공포로 석방은 칼 물고 뜀뛰기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의 토대가 됐고 2차 대전 후 신생국 30개국 중에서 유일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달성, 한국, 대만 그 둘뿐이고 이승만은 한미 동맹을 한국민의 생존이 걸린 것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라고 확신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승만이 해안과 업적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속담에 부모가 나무 심으면 자식들이 거둔다. 이런 그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조가 된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조 받은 것들을 표가 있는데 내가 집계를 했어. 어떤 원조들을 받았나 하는 거를 말이에요.
연도별로 보면은 이 제 1기에 원조 1기에 해당되는 거야. 45년 9월 30일에 미국 점령지구의 구원조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이게 식료품, 비료, 농업용품, 석유, 피복 이런 것들을 긴급 구호 물품으로 4억 900만 불을 무상 공여받아 썼어요. 그 다음에 제2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미 원조협정이라고 해서 ECA. 이것이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그 원조가 수혜국에 대한 그 의무 규정에서 했는데 균형 재정을 도모하고 화폐 발행 및 신용 통제, 또 외환 거래 개선. 한국 정부는 그때 원조액을 조선은행 특별 계정에다가서 그걸 개충 자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 썼잖아요. 그 당시는 이건 구호보다는 저희 경제부흥 지원에 이건 썼어요. 주로 비료, 석유, 원료, 반제품, 고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9년 1월부터 51년 6월까지 이게 1억 9,400만 불. 3기가 50년 7월에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 전시 구호 원조에서 크리크 원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Civil Relief in Korea인데 전재민 구호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이건 지원이 됐고 미 육군 예산으로 이제 원조된 것이 90%예요. 그리고 각국 민간단체 및 개인한테 10%. 이렇게 해서 4억 5,700만 불을 그때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웅크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재건 설치 결의해가지고서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해가지고 그때 기금을 조성해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서 원조 제공을 한 게 1억 2,200만 불. 그 다음에 한 것이 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이게 원조 물자로서 최초에 이제 도착하는데 미국의 상호안전 보장 장병에 의한 원조로서 소비재 자본재. 이것이 54년 8월부터 55년 6월까지 2억 600만 불이 이게 또 됐고, 그 다음에 환율 조정이 어떻게 됐냐니 보니까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체결을 해가지고 재정금융의 균형을 도모하고 단일 환율을 설정을 했는데, 그리고 대충자금 운영 등 경제 재건 및 안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공정환율을 갖다가서 인상을 했어. 60원 하던 거를 180원을 한꺼번에 3배를. 이렇게 3배를 인상을 해서 54년 8월 28일 이후 모든 원조 자금은 대충 자금으로 예치하는데 1달러당 180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충 자금의 5% 이내에서 유엔 및 미국 원조 관련 경비에 충당을 하고 전액 재건 투자, 전란 수습에 사용을 하며 원금 물자 판매 대금은 원조 물자 징수 개정에 의해서 하는 차입금 상환에다가 이거 사용한다. 이렇게 안정화하도록 돈을 쓰도록 아주 정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55년 5월 30일에 PL480이 나왔는데, 그 원조 중에 이제 PL480, 퍼블릭 로우 480인데 그게 잉여 농산물을 그렇지. 가지고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잉여 농산물을 한국 정부가 받아가지고 뭘 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민간에게 팔아가지고 판 돈을 가지고 재정에 보태 썼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다는데, PL480에 이걸 가지고서 그걸 우리 생각대로 하면 공짜로 준 거 좀 농민들 먹고 살게 해주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먹고 사는 식량대로 또 뒤로오고 있으니까 별도로 뒤로오고 있는데, 53년 휴전 후에 정부 기본 방향이 저희 전제복구, 그리고 또 전제복구는 주로 미국 무상원조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54년 5월 3일에 한미 민간 원조협정도 만들어서 5월 30일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판매협정, 이것도 판매협정을 해가지고 56년부터 71년까지 7억 9,600만 불이 도입이 됐는데, 소맥, 원면, 보리 주요 분목이고 물자다금의 80% 90%가 국방비로 썼어요. 이게 팔아가지고 국방비로 쓰고 나머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든가 주한 미국 기관들의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 PL480 예산은 그거 다 팔아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정부 끌고 나간 걸 모이라는 걸. 저 쌀보리 팔아가지고서 그걸로 국방비 썼다는 얘기지. 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5년 7월 1일에 미국 국제협조처 ICA, 미국의 FA가 ICA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바꿨죠. 한 건데, 여기 원조가 55년 7월부터 61년까지 15억 3,600만 불. 이게 그래서 FA 자금으로 요 ICA 자금하고 요거 합하면은 17억 4,200만 불. 참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2년 1월 12일에 AID 원조가 이거 최초 들어왔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협조처
유썸하고 AID 원조 1차분 9천만 불, 그다음에 미국 대원조법에 의해서 6억 9,700만 불에서 7억 8,700만 불, 이렇게 돈을 받은 게 44억 2,600만 불에 4억 10좀 거기다가 또 이 두 가지 타스카 사절단 헨리 제이 타스카가 와가지고서 8억 8,300만 불 지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 하고, 네이산 협회에서 19억 불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해서 12억 5천만 불이 원조 규모라고 이렇게 됐는데, 난 요거 둘을 합치면은 우리가 전부 65억 불을 65억 5,900만 불을 받은 건데, 이러한 참 막대한 미국 원조 자금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62년부터 5개년 계획 사업원에도 우리가 802억 불을 더 들여왔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주로 지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그 경제 원조를 한 것이 61년 그때까지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때까지 계속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시작한 게 62년도부터예요.